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대구 인근에서 탈선하면서 긴급 정차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열차가 줄줄이 지연돼 밤새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5%가 넘는 득표율로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첫 메시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미 군당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을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이 또다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은행 점포수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 은행 점포가 1000여 곳 가까이 폐점했는데 고령층 불편이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난주 입원 환자 수가 3주 전과 비교해 6배 증가했습니다. 휴가철이 끝나고 2학기 개학도 시작돼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연일 열대야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는 주 중반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비가 더위의 기세를 꺾지 못할 것으로 보여 폭염은 장기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동대구에서 경주로 운행하던 KTX 열차 바퀴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당시 KTX 열차에는 승객 384명이 타고 있었는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해당 구간을 운행하던 중 이상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했고 열차를 멈춰 세운 뒤 바퀴 한 개가 궤도를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산에서 동대구 구간 상행선을 일반선으로 우회시키고 궤도 이탈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5%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표직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국정 현안을 제한 없이 논의해보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만큼 대통령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을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대응과 육해 공무의 사이버, 우주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작전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연습의 경우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총 48회로 지난해보다 10회 더 늘어나고 여단급 훈련도 17회로 지난해보다 4배 더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정부의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에도 참여해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북핵 대응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을 두고 침략 전쟁 연습이라며 재차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심해질수록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억제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군사령부 회원국도 훈련에 참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나토 성원국들까지 참가하는 공격형 다국적 무력 시위로 위험한 흉체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주 열대 저압부에 이어 저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주 중반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폭염과 열대야를 잠재우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전 열린 수시 브리핑에서 그제 오후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제17호 열대 저압부가 발생했으며 이번 주 초반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대 저압부는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 단계로 중심 풍속 초속 17m 미만의 열대 저기압입니다. 17호 열대 저압부는 내일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고 이로 인해 제주도에는 내일 하루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20에서 60mm, 중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부산행 경부선 KTX 열차가 탈선하면서 밤새 승객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서울역과 부산역은 최장 4시간 가까이 지연된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면서 찜통 더위 속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부산역 대합실 맨바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연신 부채질을 해대고 갈 곳 잃은 승객들은 역사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8분쯤 서울에서 부산행 KTX 열차가 운행 이상으로 멈추면서 상하행선 열차가 잇따라 지연된 겁니다. 코레일 측은 열차 바퀴가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행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마다 직원들이 현장 안내에 나섰지만 혼란을 수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안내가 지금 굉장히 늦고 여기저기 길바닥 찾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덥다 보니까 사람들 좀 지치고 있고. 서울역도 한때 승차권을 바꾸거나 일정을 문의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내일 걱정이 앞섰고 아침에 아르바이트 근무를 가야 돼가지고 그게 지금 걱정이 돼서 미리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도착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가족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우리 딸을 기다리는데 지금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많이 걱정이 되죠. 전화 통화는 하고 있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날 사고 현장 부근 동대구역 기준으로 서울행 열차는 최대 3시간 40분 넘게 지연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수습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안내 없이 대기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지면서 찜통 더위 속에 승객들은 밤새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KTX 산천 열차 궤도 이탈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즉시 한국철도공사가 초기 대응팀을 투입했고 승객은 후속 KTX 제87호 열차로 대체 환승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부상 등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후속 열차 지연은 집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5.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네, 최고위원 경선에선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른바 명파리 발언 논란이 불거졌던 정봉주 후보는 끝내 탈락했습니다. 먼저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의 대의원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까지 합산한 결과 85.4%로 이재명 2기 체제가 공식 출범한 겁니다. 2년 전 자신이 기록한 77.77%보다 7%포인트가량 높은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저에게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주셨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명 1급 체제를 거듭 비판했던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은 12.12%, 청년 김지수 후보는 2.48%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가 연임을 한 건 과거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맡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고 전당대회를 거쳐 선출된 대표 중에선 사상 첫 사례입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이재명 대표 러닝메이트로 평가받으며 경선 중반 이후 선두를 달린 김민석 후보가 1위를 고수하며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당선이 불투명했던 전현희 후보는 최종 2위로 올라섰는데 김건희 여사 살인자 발언 논란이 강성 지지층 표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후보도 차례로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초반 권리당원 투표 1위였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파리 척결 발언 이후 강성당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끝내 당선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2기 체제가 닻을 올리면서 이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차기 대권 행보에서 이번 2기 체제가 이 대표의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제1야당의 대여 압박 기조는 더 선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치 전선은 올해 정기국회까지 계속 가팔라질 가능성이 큰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적잖은 부담이자 전국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임 일성으로 민생을 외치면서도 제1야당의 본질적인 역할은 정부, 여당을 향한 견제라고 강조했습니다. 2기 지도부의 더 짙어진 친명색채가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일축했습니다. 중간쯤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셔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불거진 독립기념관장 인사 논란 등을 거론하며 현재 여야 대치 전국의 책임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었던 당대표 연임을 일극체제라고 비판하는 시선도 당원들의 선택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 확고하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중심의 개파라고 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체제 2기가 확실시되는 상황을 앞두고서도 좀처럼 오르지 않는 당 지지율과 중도층 포섭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말로만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와 여야정 협의체 구성부터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보다는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우선 하셔야 될 거는 민생 관련된 부분을 한동훈 당대표와 상의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신임 대표는 민생 입법 성과에 집중하면서 차기 대선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앞세워 대정부 투쟁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2기 리더십의 최대 변수는 결국 오는 가을부터 나올 여러 판결, 즉 재판 리스크가 되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 을지의 자유 방패 연습을 빌미 삼아 또다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북한 도발 수위가 한층 올라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북한은 한미 당국이 진행해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매번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한미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거나 대남 비난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이번 훈련에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전략 자산이 투입되는 데다 야외 기동 훈련 횟수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차원의 별도 연습까지 진행되는 만큼 북한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반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수해로 인한 민심 위반 우려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거란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 단순히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만든다라는 그 훈련을 이번 8월 달에 포함돼서 훈련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반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 도발 양상이 한층 심화할 거란 전망도 적잖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강행으로 바이든 정권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되면 북한의 핵을
용인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런 ICBM 발사라든가 뭐 7차 핵실험을 통해서 한동안 잠잠해졌던 북한 도발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즉각, 강력히, 끝까지라는 이른바 직강 끝 원칙에 따라 북한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새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는데 대통령실은 미일 정상 교체에도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에 대한 지지는 확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년 전 한미일 정상을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7시간 넘게 만났습니다. 당시 문서 3개를 채택했는데 공동 위협에 신속히 협의하고 안보를 넘어 경제와 기술, 인적 교류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딱 1년 뒤 같은 날 한미일 정상은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축하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언급하며 1년 전의 협력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다짐하며 3국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의 지리적 범주를 한반도, 인태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재차 다짐한 셈인데 최근 미일 정상의 재선 포기가 3국 협력 체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주인공 3명이 영원할 수는 없다며 미일의 높은 평가를 볼 때 지도부 교체와 관계없이 지지가 확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라며 환영했지만 그 정상회의의 성과가 뿌리 깊은 나무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야당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란 김태우 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두고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이 임명한 조선 총독부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통령실은 한국을 경외하게 해 일본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수십 차례 사과로 그동안 사과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고 윤석열 정부도 필요한 과거사 문제는 풀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부터 광복절 경축사까지 외교 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3국이 올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덕에 지난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직원들에게 평균 6,0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월 기준 44만 3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은 33만 5천 명으로 전체 75.6%를 차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 해외 결제 대행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를 과다하게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이 있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제품 결함으로 인한 리콜 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1.6% 줄어들었지만 자동차 리콜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등의 이유로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 실적이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전기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노후됐다는 평가와 함께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힙니다. 여행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1인당 면세점 구매액은 50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인 유커의 부재 속에 고환율 탓에 내국인마저 발길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하는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 서울과 지방 양극화 현상 등이 가입자 수 감소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각국에서 즉석밥과 냉동 김밥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같은 기간 기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갈수록 은행 점포 수가 줄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점포가 문을 닫거나 통합됐는데요. 디지털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자주 찾는 은행이 사라지면서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문을 닫은 은행입니다. 폐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걸어서 800m 떨어진 인근 지점과 통합된 건데 고령층에는 먼 거리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어렵죠. 잔돈 같은 거 바꾸기도 하고 여기서 쉽게 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저까지 지금 걸어 다니고 있어요. 다시 새로운 통장을 만들려고 그러죠. 요 가까운 데로.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 은행을 찾은 시민은 빈 점포만 살피고 발을 돌립니다. 앱과 온라인 등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디지털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금융 약자들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흔히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핸드폰을 못 믿을 불안할 때도 있죠. 이렇게 폐점되는지를 모르고 평상시와 똑같이 한 줄 알고 왔는데 좀 당황했네.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점포를 찾는 고객 수와 함께 은행 점포도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은행 점포는 5,710개로 파악됐습니다. 지점과 출장소를 모두 포함한 건데 5년 전과 비교해 약 15%, 988곳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영업점을 찾아 거래하는 고령층은 여전히 많다 보니 일부 점포는 운영을 유지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점포를 은행 정책상 이제 축소를 하더라도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런 점포들은 조금 없애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 약자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좀 덜하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경영 효율과 수익성 악화에 통폐합하는 은행은 늘고 있지만 금융 약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은행권 공동점포 운영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세르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이 끝나고 2학기 개학이 시작돼 감염이 더 확산할 걸로 전망되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표본감시 병의원에서 지난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359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55% 늘어났고 3주 전과 비교하면 6배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 환자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생활하수 속 바이러스 농도가 일주일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거로 나타나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을 뒷받침했습니다. 게다가 휴가철이 끝나고 2학기 개학도 시작돼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거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돼 고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예방 수칙을 내놨습니다. 또 증상이 있는 직장인이 쉴 수 있도록 회사나 단체가 병가 등 휴가를 제공해 줄 것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인 상황에 방역 조치 법적 의무 없이 권고가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치료제 품귀 현상의 의료 공백 사태까지 장기화하자 중증으로 번졌을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도 거의 지금 최근에는 붕괴 직전의 상태라는 표현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환자가 더 늘어나서 응급실로 몰려갔을 때 과연 이 환자들을 적절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료제 추가 확보와 10월 새 백신 접종으로 문제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국민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생활하수 속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 역시 일주일 새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17개 시도의 하수 처리장 84곳에서 측정한 수치를 보면 올해 32주 차인 지난 4일부터 10일 하수 처리장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는 1ml당 47,640카피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인 31주차에 기록된 1mm당 24,602카피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함께 전국 성인 2,336명을 대상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해 현지 시간 18일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등록 유권자 1,975명을 대상으로 한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제3후보를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서 47%를 기록해 44%를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고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5%를 기록했습니다. 네,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은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상원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과 2020년 대선을 언급하면서 당시 여름에 진행된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에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2016년과 2020년 언론이 공화당원의 투표를 낮추고 공화당 유권자 간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가짜 여론조사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봤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경합주를 돌면서 맞불 유세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이 현지 시간 19일부터 23일까지 유세를 통해 미국민을 더 어렵게 만든 해리스 부통령의 위험할 정도로 진보적이며 실패한 기록을 부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19일 펜실베니아주 요크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라는 주제로 경제와 에너지 관련 행사를 엽니다. 이어 20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21일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보로, 22일에는 애리조나 몬테수마, 23일은 애리조나 글렌데일에서 각각 선거 운동에 나섭니다. 벤스 의원도 같은 기간 미시간과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바다 등을 돌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합동 또는 단독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을 뽑을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이르면 다음 달 27일에 치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아직 유력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주요 정치인과 강요들의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혼전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폭락하는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한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自民党が変わることを示す最も分かりやすい最初の一歩は私が身を引くことであります.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다음 달 27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포스트 기시다를 노리는 각 축전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2021년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패했던 고노다로 디지털상은 방위상 역임 등 자신의 다양한 경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今の日本が抱えている大きな課題をこれまで担当してまいりました。いつかこの経験を生かせる日が来れば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다카이치 사나이 경제안보 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등도 출마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현재까지 출마가 거론되는 정치인은 10여 명 정도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려면 국회의원 추천인 20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후보가 난립할수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유력한 후보가 눈에 띄지 않아 초반 판세는 혼전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22일부터 임기 마지막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대해 경찰이 화재 차량 차주와 최초 목격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하면서 종합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차량 80여 대가 불에 타고 700여 대가 그을리며 아파트 전체가 쑥대밭이 됐던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새벽 6시 10분쯤부터 시작한 불은 진화까지 무려 8시간 20분이 걸리면서 2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불이 난 전기차 차주와 화재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으로 부르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차량은 불이 나기 59시간 전부터 아파트에 주차돼 사흘 동안 운행되지도 않았던 상황. 전기차 차주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정기 점검도 받았고 이후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해당 차량을 타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최초 목격자는 새벽 출근을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갔다가 차량에서 시작한 불을 보고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소방이 아파트 방제실에 있는 화재 수신기 기록을 분석했을 당시 스프링클러 밸브의 연동 정지 버튼이 작동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처음 화재 신호가 들어왔을 때 아파트 관계자가 이 버튼을 눌러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건데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의 미작동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면 이렇게 큰 화재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내려줌으로써 일단은 주변에 화재가 번지는 거를 조금 막아줄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도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큰 손상은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경찰은 아파트 관계자가 장비를 조작한 점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불이 난 차량의 배터리팩을 분해하고 감정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3차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급속 과충전 등에 취약한 전기차 화재의 경우 10번 중 3번꼴로 주차장에서 불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차종별 화재 현황을 보면 화재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건 경유차로 차량 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청라동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들. 까만 재를 뒤집어 쓴 채 철골만 가까스로 남았습니다. 지난 1일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서 자동차 800여 대가 피해를 입고 아파트 전기와 물까지 끊기는 대형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주차장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 건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 5년간 화재 현황을 보면 전기차 화재 157건 가운데 주차장에서 불이 난 건 56건을 차지했습니다. 비율로 치면 36%로 전기차 화재 10번 가운데 3번 넘게 주차장에서 발생한 셈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급속 충전이나 과충전을 할 경우 배터리가 훼손돼 불이 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주차장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불이 나는 비율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운전자들이 가능한 한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고 전체 충전 비율을 낮춤으로써 화재 전체를 예방할 수 있는. 다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자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실제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대비 화재 발생률을 계산해보면 전기차는 0.013% 수준입니다. 하이브리드와 휘발유의 화재 비율보단 높지만 0.015%를 기록한 경유보단 낮은 수준입니다. 경유의 경우 차량 노후와 영양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량 화재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확산하는 만큼 전기차 충전 방식과 더불어 노후와 차량 점검 등 종합 진단을 통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북 안동시 용상동 주택가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 택시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멎지 않으면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량을 수조에 담가 열을 식히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 의자 쪽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포르투갈에서도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 16일 오후 6시쯤 포르투갈 리스본의 움베르트 델가도 국제공항 인근 렌터카 주차장에서 불이 나 차량 200대 이상이 전소됐습니다.
불은 이곳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발생 5시간 만인 밤 11시쯤 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안에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연임이 확정된 뒤 전당대회 수락연설에서 민생협의를 위한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에 한 대표가 공개 발언을 통해 반응을 내놓으리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 대표는 또 당 3인 고문단과 시도당 위원장을 잇따라 만나며 당내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행보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신임 최고위원 당선자들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2기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엔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2달 넘게 병원에 갇혔던 여성은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제보는 Y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투던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지 일주일쯤 지났던 그날 밤 갑자기 사설 응급 구조사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30대 주부 A씨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자 2명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들어와서 저보고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법적 보호자들이 동의한 보호 입원이라는 응급구조사들의 말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강제로 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한테 왜 부르시냐고요? 어디로 가시냐고요?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은 2명 이상의 법적 보호자가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보호입원을 신청한 건 A씨 남편과 시어머니. 병원 진료 기록에는 환각, 망상, 흥분, 우울증 등 각종 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적도 없었고 육아휴직 전까지 멀쩡히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녔습니다. 힘들죠. 말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적도 없고 13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갇혀 진정제 등 향정신성 약을 먹으며 2달 넘게 보내야 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가운데 간신히 연락이 닿은 지인을 통해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끝에 어렵게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TV에서 보고 7, 80년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만 들었지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 못했죠. A씨는 남편과 시댁 식구,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산 뒤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이 시작됩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27일까지인데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사고 청약 철회 등을 요청했지만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남은 금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사례가 그 대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선 온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살피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부터 30일까지 전국 연안 여객선 149척을 대상으로 사전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해수부는 추석 연휴 기간 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객선 관리 실태와 안전관리 요원 배치, 수화물 고정 등을 집중 정보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교육청 등 700여 개 기관이 초등학교 2학기 개학에 맞춰 통학길 안전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는데요. 전국 6,300여 초등학교와 주변 보호구역에서 오늘부터 6주간 교통안전과 유해 환경, 식품 안전 등 5개 분야를 집중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가 광복절에 일본 국가와 일본 전통 복식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 부인을 방송해 논란이 된 건을 신속 심의해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KBS 1TV, KBS 중계석, 지난 15일 방송분에 대한 민원이 28건 접수돼 오늘 전체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더 시원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충남 보령에 있는 냉풍욕장인데요. 35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내부 온도가 13도를 유지하면서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동굴 한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한여름인데도 몸이 움츠러듭니다. 시원하다 못해 춥기까지 하면서 긴 소매 옷을 입고 담요를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휘날릴 정도로 부는 강한 바람에 파고드는 냉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충남 보령에 있는 폐광을 활용한 냉풍욕장에 피서객들이 몰린 겁니다. 폐광 안쪽 수백 미터 아래 갱도에서 자연바람이 올라오는 건데 천연 에어컨이 따로 없습니다. 내부 온도는 섭씨 13도로 한여름 무더위를 피하기에 제격입니다. 무더위 속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시원한 바람에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너무 시원하고 이런 곳이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늘지고 시원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보통 한 번 간 곳 다시 잘 안 오는데 너무 시원하다고. 찬 공기가 더운 공기와 자리를 바꾸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초속 6m의 냉풍이 부는 겁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월과 8월 외부와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더 차가운 바람이 부는 구조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안쪽에 있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 온도 차이로 안경에 짙은 김이 서릴 정도입니다. 냉풍욕장 밖에 있는 족욕장에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하에서 올라온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면서 무더위를 날려버립니다. 아이들도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잠시나마 잊어봅니다. 한여름에 설마 이렇게까지 시원할 줄 몰랐는데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발 아릴 정도로 차가운 물이 아주 좋습니다.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냉풍욕장엔 올해 여름 8만 5천여 명이 방문하면서 이색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YTN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5회 중학생 영어토론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상대편까지도 다독이고 응원하며 성숙하게 대회를 마쳤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학생 영어토론대회 우승을 건 결승전은 진지하고 치열했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서 국가 영웅의 도덕적 결함을 숨겨야 하느냐는 주제에 대해 먼저 찬성팀이 논리를 펼쳤습니다. 여러 팀을 꺾고 올라온 자리인 만큼 반대팀의 반격도 거침이 없습니다. But the money that the country gained by only the tourism is not enough to actually gain the economical success and develop the developing nation. 이틀에 걸쳐 토너먼트식으로 이어진 대회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접전 끝에 국내 리그 우승은 유토피아 팀이, 국제리그 우승은 애드보케이츠 팀이 차지했습니다. 오프라인 대회를 거의 처음 해보는데 YTN으로는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토론 상대팀에게도 고맙다는 성숙한 인사를 남겼습니다. 디베이트는 팀들끼리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팀이 있지 않으면 우승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멋진 실력을 보여준 준우승팀도 온 힘을 다했던 만큼 뜻깊은 시간이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나올 때는 사실 본선도 기대를 안 했는데 2등까지 해서 너무 기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승까지 싶습니다.
YTN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최한 제15회 중학생 영어 토론대회에는 국제리그 78개 팀, 국내리그 29개 팀, 모두 107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초등학생 대회도 열렸는데 2009년 처음 대회를 시작한 이후 누적 참가자가 10,000명을 넘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중국 공안에 구금돼 10개월을 묶여 있었던 전 축구대표팀 손준호 선수가 1,400일 만에 K리그에서 득점했습니다. 수원FC 손준호는 울산과의 K리그 원정 경기에서 전반 42분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이 수비를 맞고 굴절되는 행운까지 따르며 골로 연결됐습니다. 네, 지난 6월 수원FC에 입단한 이후 2달 만에 기록한 첫 득점인데 손준호가 K리그에서 골을 맛을 본 건 전북 소속이던 2020년 10월 18일 이후 정확히 1,400일 만입니다. 손준호의 활약으로 수원FC는 울산을 2대1로 꺾고 5위로 올라서며 선두권과 격차를 좁혔습니다. 손준호 선수의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이전에 20년도에 K리그에서 활약했던 그런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그것이 조금 오늘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걱정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제가 버티고 이곳에 돌아올 수 있었고 더 큰 거는 가족들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널 응원해 주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프로야구가 한여름 폭염을 뚫고 한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선두 기아는 잠실에서 LG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최고 33도를 찍은 서울 날씨에도 잠실 2만 3천여 개 입장권은 경기 전 일찌감치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일요일 하루 5개 구장을 찾은 9만여 명을 보태 올 시즌 누적 관중은 847만 5천여 명. 전체 일정을 80%만 소화했는데도 2017년을 넘어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쓴 겁니다. 경기당 평균 14,700명 관중인데 이런 추세에 치열한 순위 싸움이 계속된다면 사상 첫 900만을 넘어 1,000만 관중도 가능합니다. 사흘 연속 매진을 기록한 흥행 폭발 1, 2위 맞대결에서 선두 기아가 신바람을 냈습니다. 3회 초 최원준의 스퀴즈 번트로 먼저 점수를 뽑았고 4회 이우성과 김태군의 적시타로 2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마운드에선 선발 레일이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기아는 LG와 주말 3연전 싹쓸이에 4연승을 내달렸습니다. 한화 류현진도 18일 만에 선발승을 수확했습니다. SSG 첫 타자 추신수와의 메이저리거 맞대결에서 중전 안타를 맞았지만 천적 최정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불을 껐습니다. 체인지업과 커터, 직구까지 변화무쌍한 공으로 류현진은 7회 원아웃까지 삼진 8개를 잡아냈습니다. 류현진은 KBO 리그 역대 38번째로 1,400이닝을 채웠습니다. 장진혁이 4회 3런, 9회 솔로 아치로 생애 첫 멀티 홈런을 기록한 가운데 류현진은 시즌 7승째를 챙겼고 한화는 SSG 3연전을 모두 이겼습니다. 삼성 베테랑 왼손 백정현은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는 호투 속에 최근 4경기 연속 선발 승리를 챙겼고 NC는 창단 최다인 10연패에 빠졌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일본 도쿄 북동쪽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6.7도, 동경 140.6도,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지진에 따른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지만 도쿄 중심부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의 시벨루치 화산이 캄차카 반도 앞바다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폭발해 화산재 기둥이 8km 높이까지 치솟았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화산재 기둥이 해수면 위로 8km까지 솟아올랐다며 시벨루치 화산에서 용암도 분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서부 내륙 콜로라도에서 폭염 속에 에어쇼를 지켜보던 관중 100명 정도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소방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17일 열린 파이크스 피크 리저널 에어쇼 행사장에서 야외에 있던 100명가량이 열사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구급대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했으며 이들 가운데 심각한 증세를 보인 10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립공항에서 열린 이 에어쇼는 명성이 높은 미 해군 블루엔젤스 비행팀의 공연이 예정돼 주말 이틀간의 행사 티켓이 매질된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방기상청은 당일 이 지역 기온이 섭씨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폭염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은 연일 열대야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지만 열대야와 폭염의 기세를 완전히 꺾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밤사이 서울은 어김없이 열대야가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밤사이에도 서울은 29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며 역대 최장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우선 밤사이 서쪽 지방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부산은 25일째, 제주도는 35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35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더위가 극심할 것 같은데요. 소나기 소식도 있을까요? 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기습 소나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후 한때 강원과 충남, 남부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산간과 호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있던데 더위 상황은 어떨까요? 네, 비가 내려도 무더운 날씨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차차 북상하면서 내일은 일부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많은 곳에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과 저기압이 몰고 오는 고온 다습한 공기로 인해 더위가 완전히 식지는 못하겠고요. 절기 처서가 들어있는 이번 주 내내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비가 예보돼 있지만 더위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